스페이스X가 상장을 할 때 자금을 워낙 많이 빨아들인다고 하니까 다른 기업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이제 오픈AI도 기다리고 있고요.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고도 얘기를 하시는데 많이 뱉어도 낼 겁니다. 다시 자본을 자본시장에 내놓습니다. 이 내놓는 자본시장도 크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스페이스X가 앞으로 성장하는데 한두 기업을 사겠습니까? 다 유상증자에서 어마어마한 기업을 사는 돈으로 쓸 겁니다. 스페이스X가 정말로 우주 데이터 센터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서 냉정하게 보시는 것이 스페이스X의 주식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투자의 기회를 발견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진행을 맡은 슈카 전석재입니다. 자, 스페이스X를 시작으로 AI 시대의 주인공들이 IPO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기업들이 공개 시장에 등장하다 보니까 앞으로 투자 지형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단순하게 어떤 기업이 상장하느냐, 이걸 넘어서 그 변화의 본질을 읽어내기 위해서 아마 이 AI 생태계 전체를 좀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AI 기업들의 IPO가 본격화되는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 한번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강정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사님 또 오랜만에 다시 한번 뵙습니다. 네. 박사님 요즘에 가장 뜨거운 주식 그러면 역시 얼마 전에 상장한 이 스페이스X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네. 스페이스X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훨씬 비싼 기업이 돼서 등장을 했습니다. 무려 테슬라보다 비싼 기업이 됐어요. 네. 그럼 스페이스X가 이렇게까지 높은 가격으로 이 IPO를 할 수 있었던 것, 그 어떤 게 좀 작용을 했을까요? 우선은 뭐 우주로 간다는 꿈을 판 것도 있지만 올해 초부터 여러분 시작되고 있는 AI 병목이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1분기부터 AI 사용량이 작년 4분기 대비 2배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토큰 사용량이 증가했는데요. 이 증가량이 거의 99.9%가 기업이 증가시킨 겁니다. 여러분도 뉴스 속에서 확인하겠지만 삼성전자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를 쓰겠다고 발표했고 올 연말까지 삼성 계열사 모두가 AI를 쓰는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번 주에 최태원 회장이 SK 직원들도 다 AI 비서 하나씩은 갖고 있겠다.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 클로드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챗GPT를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기업에서 쓰게 되면 여러분 돈 가리지 않습니다. 우선 일단 생산성 향상에 도움된다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쓰게 되는 거고요. 특히 작년 12월부터 여러분 영어로는 태스크 타임 허라이존이라고 해서 작업 시간인데요. AI가 작년까지 에이전트들 말이 많았었지만 에이전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네. 보통 1시간 이상을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에이전트의 결과물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인간이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시간만 작업할 수 있는 과제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작년 12월에 16시간으로 증가했어요. 왜 16시간이 늘어났냐면 완성도도 좋아집니다. 중간에 검증 프로세스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검증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면 10번 하자. 중간중간에 이 친구가 계속해서 오류를 찾아냅니다. 그때그때 수정을 해놓으니까 완성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기업에서 이 정도면 쓸만한데 다 달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국의 기업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든 은행들이 다 쓰기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엔스로픽이 원래 2027년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을 맞기로 했는데 올해 5월에 손익분기점을 찍었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놀라운 거고요. 이러다 보니 AI의 수요는 폭증하는데 데이터 센터는 이렇게까지 증가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완만하게 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데이터 센터의 병목이 발생하면서 반도체 병목이 여러분들도 계속 들으셨겠지만 전력 병목으로 넘어간다, 데이터 센터 병목으로 넘어간다는데 이것이 실제로 가격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엔스로픽에 클로드 쓸 때 웃돈 줬습니다. 왜요? 이렇게 클로드를 대규모로 쓰는 경우가 요즘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클로드 쓰는 것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클로드도 데이터 센터에다 웃돈을 줍니다. 여러분 2026년과 2027년 미국에서 인허가 받은 데이터 센터가 1000개예요. 1000개요? 한국이 9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전체가 91개인데 미국은 인허가 받은 게 1000개. 그러니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는데 건설사도 이 1000개를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건설 기자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구리부터 변압기도 없으니까 LS 일렉트릭 변압기가 2030년까지 벌써 풀 부킹 됐잖아요. 그러니 먼저 달라고 하는 데는 웃돈 줘야 되는 거죠. 이러면서 웃돈 주는 것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 마침내 이것이 데이터 센터 비용도 웃돈을 받기 시작하니까 스페이스X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엔스로픽과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을 맺었잖아요. 콜로서스 원. 네. 여러분 그것이 연간 임대료가 150억 달러예요. 네. 그리고 스페이스 상장 일주일 전에 구글이 또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도 데이터 센터 필요하다. 얼마입니까? 110억 달러예요. 연간 임대료가. 즉 작년에 여러분 스페이스X가 손실을 45억 달러 봤어요. 네. 그런데 한꺼번에 연간 계약이 200억 달러가 넘는
이런 계약을 맺어버렸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비쌀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데이터 센터도 지금 웃돈을 받기 시작하면서 스페이스X마저도, 즉 스페이스X가 AI 인프라 기업으로 가겠다, 우주에다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것이 처음에는 뭔가 허구처럼 들렸는데 항상 비교 우위잖아요. 지상의 데이터 센터가 비싸지는 거예요. 지상의 데이터 센터가 비싸지면 우주 데이터 센터는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얻습니다. 이러다 보니 투자자들이 저 지금 스페이스X가 하고 있는 계획이 이게 SF 소설의 그 정말 픽션이었는데 이거 진짜 현실화 되겠고 막대한 돈을 벌겠고 이것이 독점화되기 시작하면 지상에 있는 데이터 센터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판단들이 하게 되면서 수요가 스페이스X에는 수요가 폭등하는 거고 일종의 여기도 병목이 발생했습니다. 공급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IPO 이후에 락업이라는 것이 걸리죠. 락업이라는 것은 이미 선투자했던 사람들이 쉽게 흔히 말해서 다 털고 나갈 수 없게끔 단계적으로 시장에 주식이 공급되게끔 구조화됐기 때문에 이건 모두가 하는 건데요. 또 하나는 구조적인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스페이스X라고 하면은 네. 우주 기업이고 우주 발사체 내용이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 AI 데이터 센터 얘기가 나오네요. 그럼 똑같이 여러분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로 보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AI와 로보틱스 회사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테슬라가 아직까지는 전기차 회사죠. 매출의 90%가 전기차에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2024년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이 챕터 2로 간다. 완전히 다른 챕터로 이동하는데 우리는 AI and 로보틱스 컴퍼니로 간다. 라고 선언하고 거기를 질주하고 있는 거고 자율주행과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쪽으로 무게를 옮기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도 투자자들도 이제는 여기는 AI와 로보틱스 컴퍼니로 평가를 달리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스페이스X면 이름이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주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팔콘 9 올라가고 하지만 여러분 스페이스X에서 떼돈을 버는 건 현재로서는 통신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스타링크죠. 네. 스타링크가 전체 매출의 6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순이익을 벌써 브레이크이븐을 넘어서서 사실은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의가 된 거죠. 그런데 뉴욕 증권거래소에다가 스페이스X가 제출한 거에 따르면 TAM이라고 하죠. 우리가 목표라는 시장의 크기의 90%가 AI 인프라에서 나옵니다. 본인들은 AI 인프라 회사다. 그렇게 지금 본인들이 선언을 했고 네. 우리는 우주 기업이 아니라 AI 인프라 기업이고 매출의 90%가 AI 인프라에서 나올 거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이것을 목표로 설정하면서 뉴욕 증권거래소에 제출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엔비디아도 우리도 우주로 간다라고 GTC에서 얘기를 하고 최근에 구글도 우리도 우주 데이터 센터는 필요하다. 좀 더 여러분들이 스페이스X에 대한 평가 가격 미래 가격이 지금 가치가 지금 미래 매출에 대한 예상치가 지금 디스카운트돼서 지금 현재 가치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스페이스X가 정말로 우주 데이터 센터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서 냉정하게 보시는 것이 스페이스X의 주식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상장하는 기업들이 엔트로픽도 있고 오픈 AI도 있고 스페이스X도 있고 네. 이 기업들이 동시에 올해를 선택한 이유가 뭔가 정말 AI에서 올해가 빵 터져서 이 기업들이 상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뭐 자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자금 수요를 빨리 해갖고 뭔가 인프라를 팍 늘리자는 건지 네. 뭐 어떤 게 저는 있을까요? 후자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엔스로픽은 2027년에 상장하려고 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2026년 하반기쯤에 오픈 AI 하려고 했는데 컨피덴셜 S1 비공개하는 걸로 뉴욕 증권거래소에 S1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즉 상장 심사를 시작한 거고요. 엔스로픽이 똑같이 컨피덴셜 S1 문서를 뉴욕 증권거래소에 제출했다는 것은 스페이스X가 5월 중순에 S1 문서를 제출하고 6월 10일 날 상장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보통 한 달 정도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준비가 거의 대부분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운영사들하고 즉 공모주를 발행하고 이 운영하는 기업들하고도 어느 정도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하냐면은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업은 한계 비용이 제로로 수렴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100명이 쓰나 110명이 쓰나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가 않습니다. 네. 또는 1000명이 쓰나 1100명이 쓰나 운영 차원에서 비용이 많이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천천히 돈만 벌면 정말 떼돈을 벌었고 그래서 디지털 기업들은 수익률이 하드웨어 기업하고 완전히 다른 고수익률을 창출한다고 해서 빅테크들이 대단히 기업 가치가 좋게 올라갔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인터넷은 한계 비용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오픈 AI에 지금 10억 명이 6월 초에 도달했죠. 매주 한 번은 오픈 AI를 쓰고 있는 사람, 그중에서 지금 약 5천만 명만 돈을 내고 9억 5천만 명이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80 넘으신 노모인 저희 어머니도 쓰고 계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계속 챗GPT에게 얘기하는 동안 이게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니라 모델이 점점 좋아지면서 토큰 사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만큼 데이터 센터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던 병목이 없었으면 데이터 센터 어떻게 좀 써봤겠는데 병목이 되면서 데이터 센터 이용료도 비싸졌어요. 네네. 이러다 보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현재의 외부 프라이빗 투자자들, 즉 벤처 투자자들 지금 계속해서 선투자를 받고 있잖아요. 이 비용만으로는 자본 수혈이 안 된다는 겁니다. 비용에 대해. 그렇기 때문에 공개 자본 시장에서 거대한 자본을 끌어들여야만 급성장을 할 수 있는 비용 구조를 감당할 수 있는 자본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들이 공개 시장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업 공통적으로 네. 지금 뭔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니까 폭발적인 돈이 필요하다. 네. 스페이스X도 사실 IPO를 하면서 뭐 재무제표가 이제 공개가 됐고 네. 앞으로도 공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밸류에이션이 만약에 투자자들의 마음에 안 들면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도 좋은 쪽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안 좋은 쪽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걱정이 약간 제가 되거든요. 뭐 봐야 될 포인트도 곧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오픈 AI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엔스로픽을 좋아하든 싫어하시던 구글 딥마인드가 싫어하든 좋아하시던 이들 셋 중에 하나라도 망해도 그럼 반드시 죄송하지만 반도체주도 폭락합니다. 왜냐하면 정리를 좀 하고 볼까요? 왜냐하면 좀 줄이고 AI 이퀄 아직까지는 챗 GPT예요. 그런데 최종 병기가 나가가지고 싸우는데 못하고 있다? 뭔가 비실비실하고 쟤 아무래도 망할 것 같아? 그러면 저기 들어가는 인프라에 들어갔던 GPU도 필요 없겠네? 저 GPU 떨이 나오겠네? 저거를 딴 사람들이 사가겠네? 그러면 우리 생산하는 거 가격이 폭락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지금 연쇄작용으로 완전히 묶여있는 정말 AI 투게더입니다. 사실은 전방 공격수잖아요. 최전방 네네네. 공격수인 오픈 AI가 저 아무래도 잠깐 저기 벤치에 나가 있겠습니다. 네. 저 1년만 쉬었다 들어올게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월드컵 보니까 네. 중간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여러분 발생하면 전체 AI 경제에 부정적입니다만 저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에서 엔스로픽하고 오픈 AI를 보실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AI 기업이 아닙니다. 자, 보시죠. 엔스로픽의 고객의 90%가 엔터프라이즈입니다. 기업은 왜 이걸 쓰냐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기업은 이건 명확하게 해야 될 투자 비용인 거죠. 이렇게 해야 좋은 생산성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엔스로픽의 고객들은 다 돈을 내는 사람들이. 그 오픈 AI의 챗GPT를 쓰는 사람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억 명이 쓰는데 5천만 명만 돈을 내고 그중에 기업도 있어요. 9억 5천만 명은 공짜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거 그럼 망하는 거 아니야? 비용도 올라가는데 여러분 B2C 기업은 성공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큰 돈을 벌려는 것이 오픈 AI고 그런데 당장 투자자들이 그렇다고 무작정 큰 돈 벌기 위해서 지금 적자로 하면 안 되니까 엔터프라이즈 사업도 늘리는 거예요. 엔터프라이즈 사업을 늘립니다만 가장 중요한 브랜드 파워를 오픈 AI는 갖고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주변의 대학생들 보세요. 클로드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그래도요 안 바꿔요. 나는 챗GPT야. 나는 거기에 나의 히스토리와 나의 모든 고민 상담과 이성 교제 상담까지 다 해서 적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 죽습니까? 예. 여러분 유튜브 알고리즘은 공개하고 인스타그램 알고리즘 공개도요. 챗GPT랑 대화했던 히스토리는 아무도 공개 안 합니다. 여기에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질문했던 것 이런 것도 다 적혀 있는데 그걸 왜 공개합니까? 그건 뭐냐면요. 고객들이 잘 이동을 안 합니다. 네. 근데 엔터프라이즈 고객은 매우 좋아요. 돈을 낸다는 부분에서 엔스로픽은 당장 벌써 손익분기점을 넘었고 여러분들도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엔스로픽이 더 좋은데 당장 브레이크이븐 포인트를 넘어서 그로스 마진, 매출 총 순이익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엔스로픽의 고객은 내일 엔스로픽보다 20% 좋은 AI 모델이 나오면 바로 짐 싸서 옮깁니다. 기업이니까요. 네. 기업은 생산성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거기다가 나의 은밀한 대화를 적어놔가지고 네. 나는 클로드를 못 떠나 친친구야 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도구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엔스로픽의 실적 발표에서 가장 보셔야 될 것은 넷플릭스 보실 때 여러분 뭐 보십니까? 해지율, 이탈률을 보잖아요. 이탈률이 얼마나 강한가를 엔스로픽은 잣대로서 보셔야 되는 거고 오픈 AI 볼 때는 B2C에서 특히 AI 광고가 지금 미국에서 테스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AI 광고가 작동이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오픈 AI가 제공해주는 챗GPT하고 제미나이 둘 다, 제미나이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광고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는 소식이 오고 기업들이 여기다가 앞다투어 광고비를 쓰기 시작한다는 미국의 메시지가 온다면 이건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 S1 문서에 여러분 대략적으로 공개되는 수치만으로 볼 때는 오픈 AI는 2030년이 원래는 손익분기점이었어요. 그걸 조금 땡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땡겼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B2C 기업은 순이익은 늦게 나지만 한 번 나면 크게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보고 두 개의 기업을 보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좀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나는 B2C 기업이고 하나는 B2B 기업입니다. 완전히 뭐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이 엔트로픽 관련 뉴스가 있었는데 미국 기업이 네. 엔트로픽의 이 AI를 타국
뭐 법인이나 타국은 사용하지 못하게 일정 부분 막은 게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네, 뭐 옛날에 뭐 보안 프로그램도 잠깐 막더니 지난 금요일에는 아예 뭐 새로운 버전은 뭐 다른 기업한테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거를 발표를 했는데 국가에 막힌다면은 이런 폭발적인 성장에 좀 제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 정부가 막은 거는 중간에 잠깐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AI 경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어느 정도 해프닝이냐면 페이블 5하고 미토스, 즉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던 미토스라는 것, 엔스로픽이 너무 위험해서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겠다. 그래서 선택된 믿을 수 있는 파트너, 그것의 프로젝트 글래스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한국의 키사도 들어갔고 한국의 몇 개 기업도 들어갔습니다. 워낙 소리 없는 아우성이 아니라 정말 큰 아우성들이 들려서 우리도 쓰게 해달라고 얘기하니 페이블 5라고 해서 이름을 바꿔서 미토스에서 중요한 기능, 즉 안전과 관련 기능을 차단한 채 내보낸 서비스가 있었는데 서비스 시작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서 미국 정부가 이건 위험하니까 국가를 막은 것이 아니라 미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외에는 다 막아라. 네. 그랬더니 엔스로픽이 전체 서비스를 다운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엔스로픽의 주요 엔지니어, 탑 클래스의 엔지니어들이 다 외국계 국적이거든요. 그러면 엔스로픽의 직원들도 못 쓴다라는 거예요. 네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경쟁사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론에게 여러분들은 최고급 사양을 쓰고 삼성전자 경쟁자네? 그러면 B급 쓰세요. 저기 유럽에 있는 거 C급 쓰세요. 이거를 만약에 미국 정부가 결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세계 경제. 왜요? 그만큼 AI가 중요해서 되게 곤란한 국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변동치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보셔야 될 AI 경제의 어떤 변화의 하나의 방향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AI 기업을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AI 프로그램을 만드는 약간 옛날로 치면 소프트웨어 기업들. 네. 뭐 이런 기업으로 볼 수도 있는데 반면에 이들 기업들이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거 굉장히 대규모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워낙에 넓은 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부동산 기업으로도 나중에는 네.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변 자산이 많았던 곳에서 고정 자산이 커지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알파벳, 구글을 보시죠. 구글이 엄청난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가 네. 그것도 모자라서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사실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주가가 좀 내려갔었잖아요. 네네. 지금 얼마나 돈이 필요하면 유상증자를 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글이 스페이스X로 떼돈을 벌었습니다. 2015년에 9억 달러 투자했거든요. 근데 9억 달러가 지금 6월 10일 첫날 상장했을 때 2.1조 달러를 스페이스가 차지했을 때 1,250억 달러를 했어요. 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구글이 그걸 흔히 말하는 락업이라고 그러죠. 이 어느 기간 동안 못 파는 거잖아요. 단계적으로 이걸 다 팔면 구글은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거를? AI 쓰지 않을까요?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재무제표로 뭐로 잡힐까요, 여러분? 고정자산이죠. 네. 그러니까 이미 구글 스스로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특권이라든지 특허라든지 뭐 이런 자산이 많은 게 아니라 이제 흔히 말하는 과거의 굴뚝산업처럼 거대한 실물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1,000억 달러를 갖다가 이번에 엑시스를 하면서 구글이 스페이스X를 통해서 들어온다면 1,000억 달러어치 데이터 센터 살 거예요. 구글이 그럼 한국전력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 AI 시대에 소프트웨어 기업이 AI 기업이 인프라 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독특한 네. 성격인 거고 이것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계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계 비용이 결코 줄어들지 않는 이러한 구조성을 띠고 있는 것. 커리 팬아웃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커리 팬아웃이요? 커리 팬아웃이 뭐냐면 저희 어머니 80이 넘으셨는데 요즘 유행한다는데 젊은 사람들 세럼 하나 나도 추천해줘. 그러면 AI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챗GPT나 제미나이가 저희 어머니가 질문을 던지면 그걸 5개로 세분화하다가 요즘 12개로 세분화해요. 네. 다 계산해서 이거를 다 질문을 던집니다. 서버에. 그리고 답변을 12개를 받아서 이거를 싱글 앤서 하나의 답변으로 통합을 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세럼 하나 추천해줘 했는데 10대용 세럼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답변해주는 저희 어머니가 쓰담쓰담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 어머니 같은 무료 사용자도 하나의 질문을 대충 물었을 때 12개 질문으로 쪼개가지고 답변해주면 토큰 사용량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세럼 하나 팔려고 세럼 하나 그렇게 추천해주려고. 추천해주려고 그 많은 걸 돌리고 있으니 그러니 이 비용 구조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안 되겠다. 우리도 대여하면 안 되겠고 우리도 인프라 기업이 되겠다. 네. 그러니 오픈 AI도 데이터 센터 직접 짓는 거고 원래는 어떻게 했습니까? AWS도 쓰고 있고 구글 거도 쓰고 있고 데이터 센터 되는 데는 다 사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 사들인 것도 해야지만 우리가 직접 짓기도 하고 이런 식의 믹스를 하고 있다는 것은 AI가 과거에는 훈련할 때도 GPU와 HBM이 많이 필요했지만 여러분 요즘 더 중요한 것은 젠스랑이 이번에 올해 2026년 CES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Inference First Economic.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한다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인퍼런스가 뭐냐면 AI를 소비하는 겁니다.
학습과 소비 시장이 분리가 됐는데 이제는 학습 시장보다 소비 시장이 더 커지는 거예요. 10억 명이 매일 묻고 있으니 기업이 과거에는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한국의 모든 기업들은 AX 프로젝트 팀이 있었어요. 그냥 몇 명 모여서 열심히 한번 우리가 어떻게 전사적으로 네. AI를 전환할 수 있지 연구하는 거였어요. 예, 근데 예. 지금 뭡니까 여러분? 전 직원이 쓰는 쪽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럼 박사님, 그런 기업들이 인프라 기업이 되면 역시 수혜를 받는 거 투자 입장에선 엄청난 병목이죠. 이 밸류 체인에서 병목에 걸린 데는 다 돈을 법니다. 그럼 코스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병목에 딱 걸려 있는 것 같은데 박사님 말씀만 드리면 네. 아직은 조금 마음을 놔도 될까요?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네. 분들이 SMR 하시는데 저도 SMR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합니다. 근데 SMR 짓고 뭐 인허가 받고 하려면요, 여러분 6, 7년 걸려요. 근데 왜 두산 에너빌리티가 요즘 잘 나갑니까? 가장 흔히 말하는 리드 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허가 끝나고 나서 땅 사가지고 땅 이거 고르고 거기다가 공장 짓고 파이프 다 건설해서 딱 생산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단히 많이 걸리는데 에너지의 리드 타임 중에서 기술적 리드 타임이 원자력 발전소가 보통 6년이에요. 근데 법정 소송까지 하면 이건 9년 정도 갑니다. 가장 짧은 것이 1.5년 솔라예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서도 솔라가 요즘 많이 팔리고 있고 두 번째 짧은 것이 가스터빈이에요. LNG. 제가 알기로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가스터빈 2030년까지 백로그라고 하죠. 선주문이 끝났어요. 그래서 병목에 있는 기업들이 어딘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미국에는 병목을 연결하는 기업들을 연결하는 ETF도 많이 나왔습니다. 병목 ETF도 있습니까? 그렇죠. 병목만을 연결하는 기업들만 모아가지고 ETF를 만들기도 합니다. 병목을 또 연결하는 병목 ETF도 있네요. 네.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니까 이 뭐 병목되는 기업들도 좋지만 우리나라 분들은 미국지 투자할 때 기존 빅테크들 굉장히 많이 투자했거든요.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뭐 아마존 이런 데 쭉 들어가 있는데 기존 빅테크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이 AI가 호재로 봐야 되나요? 이게 악재로 봐야 되나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호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데이터 센터를 계속 증설하고 있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를 지금 병목이 생겼을 때 웃돈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할 거냐, 아니면 우리 AI 연구에 쓸 거냐, 네. 또는 코파일럿과 기덥 코파일럿을 제공해 주면서 여기다 데이터 센터를 할당해 놓을 것이냐. 이 부분에서 미스 매니지먼트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코파일럿이 많이 팔릴 것이라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할당을 좀 넉넉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웬걸 클로드가 갑자기 치고 올라오면서 코파일럿이 여러분 거의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코파일럿에 배정된 데이터 센터를 지금 빠른 속도로 대여로 바꾸고 있어요. 지금 이 모든 게 기회비용이죠. 데이터 센터의 가격이 비쌌는데 이거를 우리가 쓸 거냐? 아니면 남들에게 빌려줘서 돈을 크게 벌 거냐. 너무 또 남한테 다 빌려주면 우리 걸 또 못 챙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했습니까? 오픈AI랑 우리만 서로 짝짝꿍 하기로 했던 짝짓기를 끝내자. 여러분, 오픈AI는 우선적으로 무조건 마이크로소프트에만 이 챗GPT와 코파일럿을 지원해줘야 되고 다른 기업에게 제공해 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만 기업에다 팔았었어야 돼요. 그런데 기업이 갑자기 클로드를 요구하네요. 그러니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로드 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독점 계약 끝내자. 그래서 여러분도 뉴스 보셨겠지만 독점 계약이 끝난 거고, 오픈AI도 우리도 MSA만 팔고 싶지 않고 아마존에도 팔고 싶고 AWS도 팔고 싶고 구글 클라우드도 팔고 싶어.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팔고 싶어. 그러니 우리도 독점 해제할래. 그러면서 서로 아주 멋진 이별을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AI에게 특히 2026년 작년하고 다른 엄청난 소비 시장이 있다 보니 소비 시장의 이 파도를 잘 타야 우리의 순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대단히 미세 조정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빅테크들이 단기적으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AI 경제의 초입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정말 다양한 AI 비즈니스가 꼽힐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도 입장에서도 구글이 채권 발행할 때 다 사셨잖아요. 아, 구글은 설마 이 채권 안 갖겠어? 그렇죠. 이것이 있으면 뭐냐면 네. 자본 동용력이 큽니다. 지금 병목이 있다라는 건요. 데이터 센터를 짓더라도 큰 돈이 있어야 돼요. 지금 채권 시장에 돈도 말라가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코이브도 채권 발행하지만 코이브가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해주는 이자와 구글이 자본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하는 이자가 구글이 훨씬 더 저렴하죠. 네네. 그러면 자본 경쟁력을 갖습니다. 이것도 자본도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빅테크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저는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 IPO들은 초반에 가격이 탁 튄 다음에 네. 흘러내리는 게 좀 역사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간중간에 또 이제 물량도 나오고 네. 보행 물량도 있고 이러면서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스페이스X도 이런 식으로 갈 거로 보시나요? 그렇게 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페이스북이 첫날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찍어서 $12로 내려가서 거의 2년 동안 안 올라갔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형 기업들도 IPO가 나오면 대부분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진다는 역사적 경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왜 금융권에서 계산하지 않았을까요? 특히 예를 들자면 당장에 스페이스X가 제출해 줄 수 있는 실적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는 미래에 대한 그림이지 AI 우주 데이터 센터 지금 아직 한 개도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그쪽에서 생각하기 이거 당장 꼬꾸라지겠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막지? 상장하자면 6위권으로 올라갔는데 6위권이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주일 있다가 16위권으로 떨어졌다? 이거 여러분 대형 사고입니다. 20위로 올라갔다가 30위로 떨어지는 거하고 6위로 올라갔다가 15위로 떨어지는 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네네. 이걸 막기 위한 장치를 했던 거고, 그것이 여러분도 아시는 많이 들어졌던 패스트 트랙입니다. 즉 지수 편입을, 패시브 지수 편입을 조건을 완화해 준 거죠. 보통 몇 달이 걸린 다음에서나 지수 편입이 되는데, 이거는 한 달 안에, 그것도 지수 편입도 하루에 한꺼번에 다 해준 게 아닙니다. 그것도 저는 설계된 거라고 봐요. 나스닥 100 이런 거에 그렇죠. 나스닥 편입해 100이라든지 주는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주다 보니까 그들 또한 그것 또한 2주에 걸쳐서 매입을 하잖아요. 패시브 펀드라고 한다면 여러분 국부 펀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그러면 거기는 무조건 사거든요. 무조건 사기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수요가 구조적으로 발생한다. 여러분 벌써 스페이스X 관련된 ETF 많잖아요. 네. 2배 ETF. 엄청나게 많죠. 리버스. 예. 여러분 ETF가 이렇게 처음부터 바로 생기면요, 주식에 대한 수요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ETF가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면 운영사는 두 배를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식 구매를 2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올라가기만 해버리면 주식 수요가 구조화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이 가격에 지금 비싸더라도 2배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ETF의 운영 방침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ETF가 초반에 많이 생긴 것도 저는 금융 설계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이 대형 이 운영사들이 참여하면서 스페이스X의 주가를 구조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설계를 저는 어느 정도 해놨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성공할지는 물론 지켜봐야 됩니다. 분명히 이전에 있었던 대형 IPO하고 자본시장의 구조가 다르다는 거고, 이 구조가 또 왜 중요하냐면 이 구조를 누가 지켜보겠습니까? 엔스로픽과 오픈 AI의 운영사와 CFO들이 다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성공하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줘.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 안 하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자본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올해 스페이스X의 상장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룰 세팅이 미국 자본시장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박사님, 스페이스X 네. 여기도 또 서버 대여하고 대여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처음에 의문을 갖는 게, 얘들이 왜 대여를 하지? 혹시 AI 발전이 늦어져서 컴퓨팅 용량이 남다 보니까 남 빌려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이제 발전이 좀 둔화되고 성장이 둔화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있죠. SpaceX가 가지고 있는 거 과거 xAI죠. 두 개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은 3까지 지려고 하는데 콜로서스 1과 2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본인들 것만 쓰기에는 콜로서스 1도 충분하게 큽니다. 여러분 콜로서스 1에 H100 22만 장 들어가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 H100이 22만 장 들어가 있는 대형 데이터 센터를 기적같이 빠른 속도로 만들어 봤거든요. 여기에 왜 이들은 두 번째 걸 줬을까요? 이거는 정말 안목이 좋았어요. 여기에 이제 수요 시장이 커질 거라고 보고 콜로서스 2를 갖다가 이것도 정말 번개치듯이 빨리 만들었거든요. 여기 여러분 블랙엘 칩이 다 완성되면 33만 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로는 자기네들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가 가능할 정도로 넉넉하게 진 거죠. 데이터 센터의 비용이 완공만 하고 전기가 들어와서 작동만 되면, 지금 GPU가 있어도 꽂을 그 전력이 없는 거거든요. 네. 이런 정도만 되면 이걸로도 충분히 추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겁니다. 사업 로직이 요즘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페이스X가 지금 돈 벌고 있는 스타링크도 똑같아요. 우리 화성 가기 위해서는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만들어서 로켓 발사 비용을 낮춰야 되겠다. 기술이 있어서 재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발사 비용이 무조건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재사용 가능한 것을 다량으로 만들어야 로켓을 규모의 경제가 나와야 하나의 평균 생산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성을 갖게 되죠. 그러려면 자주 발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류에게는 그렇게 많이 위성을 올릴 만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거 팔콘 9을 일주일에 최소한 2번은 띄워야 되겠는데 이러다가 한 달에 한 번 띄우겠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띄울까, 위성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띄운 것이 처음부터 기획했던 게 아니라 그래요. 스타링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콘 9은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스타링크만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초반에는 이것이 비용이지만 스타링크가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 10,000개가 올라갔잖아요. 돈을 벌기 시작하잖아요. 나머지 팔콘 9이 스타링크가 없이 발사되는 비용도 낮아지죠. 네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다 보면 스타링크를 올리는 발사 비용도 낮아집니다. 네. 이러한 선순환을. 그렇죠. 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던 게 스페이스X고, 이거의 논리를 일론 머스크가 알고 있죠.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도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AI가 지나가는 유행이라고 생각한다면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많이 안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인류가 앞으로 전기처럼 쓸
그리고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 데이터 센터도 생각하잖아요. 우주 데이터 센터에서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만 쓰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임대 사업하겠다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인프라 기업이 되겠다. 이거는 애저 서비스가 되는 거다.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스페이스X가 데이터 센터를 증설했던 거고 XAI죠. 이것이 딱 먹혀 들어가서 엔트로픽에 연간 150억 달러 임대료, 그다음에 구글에 110억 달러. 이걸 미리 예상을 하고 투자를 했다고 봐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무리해서 짓지 않았겠죠. 저희가 닷컴 모빌 때도 그랬고 네. 스마트폰 때도 그랬고 누군가 잘 되면 누군가 안 되지 않습니까? AI 시대에도 지금은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는 승자가 되고 누구는 패자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도 결국은 병목이 어디서부터 풀리냐예요. 여러분 병목이 영원하지 않겠죠. 병목이 풀리기 시작하면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룬다는 거고 가격이 균형 가격으로 떨어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가격이 떨어지면 기업의 그로스 마진, 총 매출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엔비디아가 구가하고 있는 80%에 가까운 총 매출 수익률을 하드 기업이 낸다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류 역사상. 네, 네. 그거를 지금 80%를 남기고 있는 거잖아요. 왜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어디서부터 병목이 해소되냐는 거죠. 변압기가 예를 들면 지금 병목인 건 분명하죠. 그래서 LS 일렉트릭이 얼마나 좋은 호기를 맞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유럽에 있는 기업이 중국에 있는 기업이 변압기를 갖다가 갑자기 떨이를 하기 시작한다. 아, 우리 재고 많다 이러면서. 그럼 이건 그냥 평균적인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나오면서 와 이거 성장률 장난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병목이 어디서부터 해소되느냐. 정말로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가 성공해서 테라핍이 성공한다. 그래서 정말 그들의 말대로 연간 1억 개씩 GPU를 찍어낸다. 이러면 곤란해지는 기업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들이 목표하는 건 2030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항상 돈을 버는 기업도 병목인 거고 돈을 이제는 정상화되는 기업도 병목에서 탈출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병목을 반도체로만 보지 마시고 폭넓게 보시면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공부들을 플러스 TV하고 같이 보시면서 가시면 되지 않을까 해소가 생각합니다. 되는 쪽 기업부터 흔들릴 거라는 거죠. 흔들리고 빨리빨리 팔고 나와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네. 마지막 병목에 있는 기업을 잡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투자 전략이 그렇죠. 될 수 또는 있는. 병목을 해소시켜버리는 기업. 아, 오히려 네. 그 기업 같은 경우가 오히려 주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우주 데이터 센터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유가 우주 데이터 센터는 그리고 또 독점될 것 같거든요. 기술적으로 볼 때. 정말 우주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면 여러분 우주가 지상보다 싸면 지상에서 하던 사람들이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지어놨는데 물론 저는 충분히 다 필요로 하지만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돈을 벌던 예를 들면은 지금은 저는 우주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코어이브라든지 니빌리어스 이런 데가 좋아질 거라고 봐요. 왜입니까 여러분? 거기는 원래 크립토 캐든 데잖아요. 네. 근데 전략회사랑 장기 계약을 맺어놨거든요. 둘 다 2030년까지 여기는 무조건 전기를 줘야 돼요. 이 두 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확실하게 전기를 확보했다는 것만으로도 데이터 센터를 임대업하면서 크립토 하려다가 진짜 뒷발을 가다가 뭘 밟은 거예요. 운도 좋아요. 좋아요. 잘 되는 기업들은 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 부분들. 근데 그분들도 20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박사님, 우리는 또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네. 미국인이면 사실은 뭐 미국에 있는 기업들, 좀 흔히 말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들, 원래 투자도 많이 할 수 있고 할 텐데, 또 멀리서는 뭐 IPO하는 기업들 말고는 잘 또 투자하기 좀 어렵고, 그렇죠. 또 IPO 뉴스도 좀 늦거든요. 네. 걔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한참 좀 늦고, 우리는 투자기를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투자 전문가는 아니라는 말씀,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고서 네.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 이러한 AI 기업이 IPO하고 이러한 기업들을 묶어서 하는 ETF를 찾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TF도 지금 계속해서 분화하고 성장하고 있잖아요, 한국도. 분명하게 엔스로픽이라든지 그리고 오픈 AI야 그리고 또 이것과 묶어가지고 병목들을 묶어가지고 ETF들이 상품이 매우 다양해질 겁니다. 네. 지금은 M7에 집중되어 있었던 ETF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지수 추소 ETF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 M7의 이 시대는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M7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흐름을 M7으로 묶어낼 수 있는 번들링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벌써 옛날 얘기라는 거죠. 새로운 다양한 묶음들이 여러분 신조어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신조어만큼 ETF가 많이 만들어질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요즘에 보면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할 때 자금을 워낙 많이 빨아들인다고 하니까 다른 기업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이제 오픈 AI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럼 역시 자금을 또 많이 빨아들일 거란 말이죠. 네. 그때마다 또 시장이 지금처럼 흔들리면 뭐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고도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많이 뱉어도 낼 겁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엑싯을 하면서 네. 1250억 달러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다시 산업에다가 풀겠죠. 예. 그럼 이거의 물건을 파는 1250억 달러 중에 엔비디아 목과 SK 하이닉스 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건설사 목도 있고 예, 예. 이들은 매출이 그것만큼 늘어나는 것이고요. 이런 엑시트하는 사람들이 다 주택만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산업자본들 같은 경우에는 재투자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소프트뱅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알리바바에 투자해서 떼돈을 벌고 그걸 가지고 다른 데다 투자를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기업들 같은 기관 투자자들은 이걸 가지고 돈을 벌면 이걸 가지고 인마이 포켓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본을 자본시장에 내놓습니다. 이 내놓는 자본시장도 크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하나 스페이스X가 이번에 S1 문사를 수정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유상증자 엄청나게 해서 유상증자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예고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걸로 해가지고 테슬라 구매하는 거 아니야? 왜 테슬라 구매하는 것만 생각하십니까? 커서 구매했잖아요 이번에. 네네. 600억 달러 주고 여러분 커서라는 엄청 데를- 비싸게 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샀죠. 스페이스X가 앞으로 성장하는데 한두 기업을 사겠습니까? 다 유상증자에서 어마어마한 기업을 사는 돈으로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본시장이 빨아들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뱉어내는 것도 있다는 거고 자본시장과 산업이 연결되면서 산업에서 엄청난 물질적인 투자와 피지컬한 시스템에 대한 투자와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M&A가 상장을 했던 일론 머스크 트위터 상장했는데도 사들여가지고 상장 폐지시켰잖아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스페이스X가 가려고 하는 기업에 많은 기업들을 사들일 거예요. 네네. 그러면 사들인 기업이 상장돼 있는 기업일 수도 있고 비상장 기업일 수도 있는데 상장 기업이면 주가가 얼마나 또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불안 속에서도 보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항상 투자는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 거지만 하지만 인류 역사는 지금 2022년 11월에 챗GPT가 등장한 이후에 어마어마한 변곡점을 그리고 있으면서 엔비디아라든지 SK 하이닉스라는 것들이 출연했지만 또 다른 기업들이 이 시대에 다시 출연할 수 있다는 거고 이 큰 기업들이 출연하면서 자본시장과 산업 전체 시장 자체가 큰 격변을 맞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이 불안한 격변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메시지가 함께 강력하게 섞여 있다.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근데 박사님 이 M7, 네. 매그니피션트 7 네. 이 단어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벌써 한물 간 겁니까 이제? 그렇죠. 그렇게 묶을 필요가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새로운 번들링이 나올 수 있다.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다양하게 네, 나올 수 네, 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아마 쭉 들어보시면은 야, 수많은 투자 기회가 있겠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남들이 무엇에 열광하느냐가 아니라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시장을 바라보는 그 깊은 의미를 아는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플러스TV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십시오. 자, 함께해 주신 강경수 박사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유,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